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대 예금 금리를 내건 은행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5대 은행들의 1년 만기 금리도 3%대 후반까지 올랐는데요. 이 금융권에서는 6%를 웃도는 특판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수신 경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인데 이 같은 현상이 대출 금리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꿈틀거리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그리고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중은행에서 4%대 이상인 예금 금리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4%를 넘는 그런 예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정기예금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5개 은행에서 지금 4%대 이상의 금리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은 편이죠. 네. 제가 지금 확인한 것 중에 20개의 상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12개 상품이 4% 이상, 그다음에 4개 상품이 5%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예금 금리 기준으로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허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작년 말에 이제 특판 예금들이 이제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좀 올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 그 예대율 규제가 이제 105%까지 이제 확대돼 있었는데 네. 지금 올해 7월부터 100%로 이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예금이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그런다면 예대율 맞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은행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은행채 금리도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이 뭐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뭐 예금이 필요 없겠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가계대출 수요도 이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예,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 수요가 있고요. 특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네.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의 자금 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니즈로 발생을 하고 네. 공급 측면에서 이제 예금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자금의 네. 공급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허 교수님 다 뭐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지난해 하반기에 판매된 그 특판 상품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조금 부담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뭐 이게 지금 고객들 좀 자금을 뺏길 확률이 좀 많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좀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6월 이후에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금으로의 자금 공급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분기에 이게 만기 도래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기예금이 12개월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기회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더 심화되느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그 만기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예상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다만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예대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유동성 규제 측면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었죠.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LCR 같은 경우에 85%까지 이제 완화시켜 줬었는데 그게 7월부터 이제 해가지고 연말까지 100%로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은행들이 지금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권에는 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고객 지금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취약 차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곳인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벌써 뭐 앞에서 그 오프닝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6%대 이제 예금 같은 경우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과는 달리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PF 관련된 대출의 부실한 문제가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PF 관련된 대출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위기, 뭐 소위 말해서 이제 9월 위기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알려진 위기는 이 관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규제 당국도 이미 뭐 작년 말부터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반등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뭐 큰 키의 이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글쎄요, 저기 뭐 알려진 이게 9월달에 위기가 올 것이냐, 뭐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문제가 표면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축은행들의 지금 자금 상황. 뭐 저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축은행이 뭐 이번에 지난 2015년이나 11년 같은 그 상황처럼 저축은행에 크게 무리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조달금리를 보면은 2022년 10월에 5.4%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손 부담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브릿지론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5.4%까지. 그다음에 부동산 PF 중심으로 본 PF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2.8%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따져보면은 지금 저축은행에서만 보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대충 한 10조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강제적으로 롤오버하고 있는 거 30% 정도를 감안하고 한다면 이 부분이 3조 정도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정도를 우리가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충격이 또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1분기에 지금 ROA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상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해 가지고 대충 1조 원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900억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 다 적자 전환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3조 원 정도까지 커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로 따져본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부담되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은행으로 지금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머니 무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이 한 달 만에 12조 원이 늘어서 두 달 연속 10조 원 이상 불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마땅한 투자처가 지금 없다는 거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주 교수님 뭐 앞서서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예, 유동자금이 이제 단기 부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산 시장이 이제 뭐 증시만 부진한 것이 아니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이제 불안한 고수익에 추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2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은행권으로 자금이 자꾸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마일금고 사태와 관련된 우려는 조금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계속 뭐 부실화되고 뭐 그랬다고 한다면 네. 예, 벌써 이제 관리 당국에서 위기 사인이 나왔을 텐데요. 네. 예, 지금은 이제 그때 얘기 나오고 나서는 뭐 별로 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은행권 수신 상황을 보면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 대기성 자금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CMA하고 MMF 잔고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MF나 CMA가 는다라는 거는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GDP라든가 경제성장 쪽에서 부담스러운 모습들 이런 네. 거를 봤을 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MMF 쪽으로 가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만 한 가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부동산 측면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부동산이 리바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빠지지 않고 대신 어떤 대기성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반대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이제 주담대가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MMF로 들어가는 자금까지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인데 여기서 예금 금리가 더 오를 것인가 이게 지금 화두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제 기억으로 이제 수신 경쟁이 피크일 때는 5%대, 그러니까 시중 대형 은행에서도 5%대 예금 금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허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 이제 그 작년 같은 상황이 이제 뭐 개월로 보면 10월달, 11월달 그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럼 아직 그 시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은행의 자금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특판 예금들이 정말 빠져나간다라는 가정하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긴 합니다. 주 교수님 생각은요? 예,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상황이 안 좋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은행의 총자본 비율을 봐도 이게 15%가 넘는다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11%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굳이 흡수해야 될,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높여가지고 흡수해야 될 정도의 요인이 있느냐 그럼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손삼각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험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 약 2.3조 원 정도 대손삼각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약 3.3조 정도 상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부실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금을 더 추가적으로 만드는 네. 그런 형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작년같이 그렇게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하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레고랜드하고 그다음에 한전의 채권 발행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게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도 뭐 채권을 발행하고는 있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폭발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제한적이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수신 경쟁이 과열되면서 당국이 좀 개입을 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앞으로 이제 좀 뭐 몇 달이 남았지만 현재 이 정도로 갈 정도의 상황인지도 좀 궁금해요. 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한 경쟁으로 치닫을 여지도 있나요?
이제 은행들의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정책 당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이 개입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작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작년에는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올리고 있었고요. 지금은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 측면에서의 압력은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해야 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한번 개입했던 당국이 이번에 뭐 개입하지 않으라는 부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확언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이긴 한데 당국이 개입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런 데에서 이제 메이저 은행권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난 네. 현상들이 심각하게 시장 왜곡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융 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것처럼 그 가격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의미로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효율적이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그거에 따른 트레이드오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적정성, 개입 적정성에 관련된 질문은 허 교수님한테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말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올해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이 이제 타이트닝을 작년에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긴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책의 측면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개입할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왜 니네는 올리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뭐 자금의 사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시장의 원리인데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막혀질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대출 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떨어지던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 교수님? 지금 대출 금리는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측면이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담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에서 7%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출의 문제는 지금 양적으로 대출이 제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 네. 금융권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연체 쪽이나 아니면 고정 이하 쪽으로 늘어나는 그 고정 이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네. 금리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는 오히려 좀 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오르는데 사실 대출 수요는 계속 집계상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680조 넘겨서 한 달 만에 지금 1조 6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막차 타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이게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특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대출을 많이 증가시켰던 팩트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이제 보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이제 뭐 특판 예금 팔았던 것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막차 타기 효과도 이제 발생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키이겠죠. 네. 어떻게 보느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이 저점이냐, 라는 것이 이제 키 변수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짚어주신 부동산이 키 변수일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주 교수님 보시기에는 부동산 시장과 지금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리가 대출금리 또 가계대출 증가에 지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라는 거를 알면은 사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그런 상태인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접근해서 바라보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50년 만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역전세, 보금자리론 이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창출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유동성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즉 계속해서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쪽에서 강제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자체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네. 근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지금 대출 규모는 지금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어갔다라는 경고음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이제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금융권이 망할 정도로 큰 충격이 오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이제 보통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앞에서 이제 주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장 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뭐 금융권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금융권이 이제 이게 물론 제2금융권은 지금 조금 PF 대출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제1금융권에서의 그 부담이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관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도달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부담이 되게 가게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거시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팩트인 거는 맞죠. 네. 예. 은행권 지금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지금 한 0.3%대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뭐 절반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인데 이 연체율만 놓고 봤을 때 심각성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 교수님? 지금 연체율만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금융권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 0.35%,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 0.3%. 이 정도, 그러니까 메이저에서는 지금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5.3% 이런 숫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새마을금고가 1.57%에서 1.1%대에서 1.5%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높아진 거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안 좋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당분간 이게 유지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게 그 금융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건드릴 만큼 그렇게 큰 부분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PF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동산 PF가 한 130조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은행권과 보험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1분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PF 연체율이 제로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 0.66%예요. 연말 기준에서 조금 올라간 정도죠. 네. 물론 당연히 올해 중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아질 겁니다만 지금 그 금융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이 은행 시스템이나 보험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네. 그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자 부담은 느는데 예금도 지금 늘면서 사실 소비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소비와 예금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연관성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예, 뭐 예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소비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소비가 이제 증가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 분기에서도 이제 민간 소비가 0.1%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소비가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가격 부담도 있고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GNI 증가율도 지금 뭐 별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예금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네. 이 소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뭐 하반기 경기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상저하고가 유효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 흐름이. 소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위축된다면은 이거는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내수 쪽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네.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순수출 쪽에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특히나 반도체 쪽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관련된 AI 이슈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불확실한 점이 꽤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수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순수출이 이제 더 좋아질 것이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내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2분기에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 기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금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자연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예금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총 저축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즉 우리가 은행 부분의 예금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신규 예금 뭐 프리커셔널 세이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네. 그 뭐 미래를 대비한 네, 예금의 네, 네. 증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소비가 감소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네.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적으로 당분간 어떤 그런 쪽에서 개선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금리 향방은 뭐 당연히 하는 통화 정책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는 스탠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수님? 예, 뭐 올해 안에 뭐 그 금리 변동을 하기가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렇습니까? 예, 뭐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인상 가능성은 조금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페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갑자기 이제 인상 가능성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제 뭐 역대 최대 금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준금리 기준으로 이게 더 벌어지고 만약에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한다. 그런다면 이제 한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8월달 물가가 심상치 않아요. 이제 3.4% 증가를 그렇죠. 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로 1.0%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17년 1월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1% 이상으로 전월 대비로 상승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빨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던 게 뭐 전월 대비로 보시면 0.7, 0.8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상승이 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제 소비자 물가 증가율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8월 달부터는 작년 말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가 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이제 연말에 갈수록 이제 기저효과는 다 사라지고 작년에 높았던 물가는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전월비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전월비가 갑자기 극적으로 반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는 0.1% 증가밖에 안 했었는데 네. 이번 달에 8월 달에 이제 1% 증가로 반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유가 문제도 이제 100달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물가 상승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있느냐 또 하느니 또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하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예, 인상 가능성은 그나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9월에는 금리 인상의 개연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페드와치 자료를 보면은 대충 한 40% 정도에서 60% 정도까지 그 가능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긴축적인 스탠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미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안 하니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죠.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3.4%라는 게 숫자가 그렇게 안정적인 숫자가 아니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2%인데 3.4%면 이게 충분하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아무도 대답 못 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허 교수님께서 금리 인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고민은 그러면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있는 이 부분과의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금리 인상이 이론적으로는 개연성이 있지만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일본의 움직임하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YCC를 컨트롤하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그 긴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뒤에서 일본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있죠. 그런 네. 상태죠. 네. 한국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결과는 JPY 150엔 달러당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책당국 입장에서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거예요. 달러당 1,500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걸까? 그러면은 금리 안 올려도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만약에 금리를 안 올린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확실히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좀 멀리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때문에 시장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책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2월 달 기점으로 11월 달 기점으로 작년 특판 예금들이 많이 판매가 됐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어느 정도 자금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 그리고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